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력 범죄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의 대응이 좀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인권사이트팀의 김재경 기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이 유연해질 거라는 내용, 이거 단독 취재였는데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이게? 네, 이게 사실 경찰청 내부 자료입니다. 네. 그 외근 경찰의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인 건데요. 기존에 있는 법규에 플러스해서 이런 규정을 또 만든 거죠. 같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법규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내부 가이드라인만 조금 더 추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각종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인권 침해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네. 시대는 변했으니까 지금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제 새로 규정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만 네네. 지금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테두리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검토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총기 사용 기준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관심 갖는 분야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총기하고 테이저건 이 두 네. 가지인데요. 뭐 권총이야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저건 얘기인데 네네. 테이저건은 전기충격기. 그렇죠. 이 테이저건이라는 게 지금 총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총알 대신 전기침 두 발이 나가서 네. 이걸 맞으면 5만 볼트의 전기가 이제 감전이 되고 쓰러져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적을 제압하는 굉장히 장비 강력하죠. 중에 네.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지구대 경찰들이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 순찰차에서 두 명이 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분은 권총 또 한 분은 테이저건 이렇게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권총 얘기부터 먼저 꺼내면 지금 기존 규정을 한번 보면 살인, 무기징역 또는 뭐 3년 이상의 징역에 네. 해당하는 죄, 네. 뭐 이런 규정이 있고 네. 흉기나 둔기 이런 단어들만 나열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경찰관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모호하죠. 현장에서 어느 게 흉기고 어느 게 둔기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규정에다가 이제 엽총, 공기총, 사제권총 같은 총기류, 사제권총. 또 네. 칼, 낫, 쇠파이프, 뭐 벽돌 구체적으로 무기의 이름을 적시하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적시해 놓으니까 일선 경찰한테 나가면 네. 판단이 빨라지겠죠. 네. 또 목을 조르는 행위, 무차별 구타를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권총의 발포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테이저건이 문제예요. 네. 이 테이저건이 그동안 정말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뭐 그런 단어들은 없었고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이게 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모호해서 판단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경찰의 제재를 무시하고 주먹질이나 발길질 또는 뭐 나우막대 같은 타격 무기 이런 걸 들었을 때 이런 어떤 조항들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총기 사용 기준 뭐 말씀을 김 기자가 해줬지만 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판단하기 어렵다 이겁니까 그냥?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그다음에 살인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률에는 그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실무에서는 그냥 경직법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형, 그 장기 3년의 징역에 처하는 죄를 범했을 때 에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때 무기란 무엇이냐? 권총, 소총, 칼. 이렇게 그 법에는 규정이 돼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테이저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대통령령이 있는데 네네.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전자충격기 사용 제한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경찰관은 14세 미만이나 임신부한테는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 정도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찰이 총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다쳤을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경찰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면책을 할 것이냐, 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경찰관이 가서 이건 징역 3년감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순간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경찰은 이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법에 뭐 이렇게 정통할 필요도 없어요. 장기 3년 이상의 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이 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상해죄도 징역 3년 이상이 되지가 않으니까 뭐 이걸 갖다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로서는 조금 자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경찰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유연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그렇죠. 범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죽거나 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렇죠. 게 있었습니까? 사실 뭐 통계부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네. 최근 5년간 피습을 당한 경찰관들이 몇 명이냐면요. 2,500명입니다. 아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네요. 연평균 512명이라고 하죠. 뭐 조금 연평균 하루에 512 한 명 이상 꼴인 거니까. 그리고 목숨을 잃는 경찰관 한 1년에 한 명 정도, 좀 안 되긴 1년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지난 7월이잖아요. 경북 영양면에서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의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 흉기에 맞아서 이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경찰관들은 총이나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던 있었죠. 거잖아요. 그 조사를 했었는데 그 쓰지 당시로는 못하는 상황. 테이저건 한 발, 그리고 권총 한 발을 말씀드린 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왜 사용을 못했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제압을 했었는데 네. 그 조현병 환자가 뭐 부엌이든지 어디로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이에 판단을 해서 썼더라면 이런 좀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다른 피습이라기보다는 다른 예인데, 지난 4월에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네네네네네. 있었죠. 네. 조폭 9명이 뭐 택시 승차 과정에 시비 붙은 사람 남성 1명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네, 네. 그분이 사진도 올리고 뭐 청와대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명도 됐고. 이때도 경찰관은 출동했는데 총이나 뭐 그렇죠. 테이저건이 이렇게 제압을 못한 거죠. 사실 처음에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 경찰 재질을 막 뿌리치는 영상이 공개가 됐고 퍼져나가면서 경찰이 초동 준비를 잘 못한, 조치를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사실 그때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피해자를 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보냈고 이제 검거 과정만 남아 있었는데 그런 어떤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강력한 진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총기를 뭐 어디다 왜 차고 다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공권력 강한 목소리가 나왔던 거고요.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네네. 만약에 이제 그 제압 과정에서 뭐 다치거나 뭐 테이저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뭐 어디 뭐 장기가 훼손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범죄자일지라도 네네.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뭐 피해 배상을 뭐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순서대로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갖다가 보면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형사적인 문제. 왜냐하면 내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만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그다음 예컨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탈취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서락을 했는데 안 쓰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퀴를 조준하고 쐈는데 사람이 맞았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이 자기 직무를 집행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형사처벌은 받지 형사적으로 않았는데. 면책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때 그런 경우에까지도 총을 쏠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판례에 의하면 6단계로 아주 세분하게 그 규제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경찰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역시 경찰의 과잉 대응. 네네.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인권 침해가 우리 경험상 사실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찰한테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저건도 주어지고 권총도 주어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다가는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미국에선 테이저건 가지고 테이저건 맞으면 이게 침이라고 그러는데 잘못 5만 맞으면은 볼트라 그랬죠? 그렇죠. 나무가 고목이 쓰러듯이 그렇게 쓰러진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1,000명 가까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테이저건 맞고도. 그다음 작년에 우리나라 함양에서도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로 사망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아무래도 엄격하게 좀 규제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지난번에 유성기업 사건도 있었고 공권력이 너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 고민들을 경찰에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 부분, 과잉 대응에 대한 어떤 보완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요? 네, 고려된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뭐 아까 저기 변호사님께서 테이저건 말씀하셨으니까 저 네. 삼단봉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네. 이번에 삼단봉 논의가 광복 이후 거의 뭐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동안 사실 삼단봉 생각하면 우리가 가격, 뭐 때리는 거, 네. 그리고 찌르는 거, 그리고 이제 막는 거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규정들이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아, 없었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사실 이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곤봉으로 이제 시위대를 때리는 가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무기를 들거나 뭐 주먹질, 발길질, 폭력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번 가이드라인에. 예, 예. 근데는 단순히 제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집회 평화 시위라든지 아니면 비폭력 집회, 뭐 행진, 도주 이럴 때는 그 곤봉으로 경찰의- 가격이 불가능하게끔 하게 되면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권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테이저건이나 총이나 이런 걸 사용하려면 경찰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훈련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이저건 미국에서 1,000명 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경찰관들이 막 15번씩 쏴가지고 쇼크사가 그거는 이제 오남용이겠죠. 네네. 근데 또 하나는 나무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는 쓰러지는 거. 마냥 그래서 이제 2차 피해, 머리나. 근데 2차 피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원래 규정상이 내부 규정, 훈련 규정을 보면 네. 2인 1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명이 테이저건을 쏘면 다른 사람은 쓰러지는 받쳐주는 그런 훈련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실제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네. 테이저건 한 발에 3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경찰이 1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8실망 연습해도 연간 400억 원이 이거 필요한 큰 거예요. 문제네요. 네. 네, 그 권총이 70발인데 그렇게 쏘려면 수천억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예산 문제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경찰의 물리력은 또 하나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과거 우리는 경찰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경험을 했죠. 경찰의 새 가이드라인이 힘을 과시하는 창이 아닌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님은 다음 이슈로 함께 가시죠. 네.